82세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82세 정 선생님이 제게 주신 편지의 첫 글귀입니다. 석 달 전 상담실에서 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후회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후회를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후배들이 선생님처럼 후회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선생님의 귀한 경험을 편지로 남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82세의 노신사가 60, 70대인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는 그 절실한 편지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82세 노인입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는 게 두렵고 병원 가는 날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부끄럽게도 이것이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 단 하루, 단 1시간이라도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를 미친 듯이 실천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82세가 되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괜찮아. 60대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80대에 제가 가장 후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내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찾아온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60대에 했던, 아니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20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약간 찬다는 것,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다는 것,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저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삶은 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친구는 68세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지금도 혼자 장 보러 가고 증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도 합니다. 반면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마트 한번 가려면 누군가 차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증손주 안아주기도 힘듭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여러분, 지금 무릎이 안 아프신가요? 계단 오르기 괜찮으세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82세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딱 30분만 걸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언제든 좋습니다. 30분만 걸으세요. 30분이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30분씩 10년을 걸으면 그게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운동만이 아닙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조금 싱겁게 먹어요라고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맛이야라며 소금을 더 뿌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의사가 저염식을 강요하지만 정작 제 혀는 이미 망가져서 음식의 본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맛있게 먹기 위해 짜게 먹었는데 결국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기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60대 때 매년 검진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결과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62세부터 경계성 혈당이 나왔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 라며 무시했습니다. 64세, 67세에도 같은 결과였지만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74세에 당뇨 확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10년 넘게 신호를 보냈는데 왜 안 들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검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60대에 제가 했던 착각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에 대해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고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막연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75세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가는 방향이 바뀝니다. 여행이나 취미보다 병원비가 먼저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검진, 물리, 치료, 병원 왕복 교통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비교적 건강한 편일 때 얘기입니다. 작년처럼 폐렴으로 2번 입원이라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60대 때 5천 원 하던 짜장면이 이제는 8천 원, 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비, 식료품비, 교통비 하나같이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고정돼 있죠. 제 친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50대 후반부터 노후를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더 벌까가 아니라 얼마를 쓰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월 수입의 일부는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곳에 나눠두었고 65세 이후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조금씩 배워 이어갔습니다. 지금 82세인 그 친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습니다.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 여행도 다닙니다. 크게 부럽지 않은 삶 같지만 막상 이 자리에서 보니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세지 않게 지켰느냐입니다. 60대에 저는 최면 때문에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괜히 내가 낼게 하고 계산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옷과 차에도 돈을 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미래를 깎아먹는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60대 중반 큰아들 사업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보냈고 작은 아들 집 마련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군요. 그 돈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걸요. 제가 병원비로 고민할 때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은 자식이 아니라 내 통장이라는 사실을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건강과 재정,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노년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는 노년은 사막과 같습니다. 80이 새가 되어 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구랑 대화하셨나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주고받으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말동무가 없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사느라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옆집 사람과 가끔 복도에서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은요,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60대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니 세상 편하더군요. 늦게 일어나도 머리를 감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인들이 모임하자고 전화 오면 다음에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더군요. 한 번 거절하니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전화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인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매번 거절당하는데 누가 계속 연락하겠습니까? 이런데 중반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된 지금 연락할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분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도 이제 집에만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65세에 동네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더군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공도 제대로 못 치고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였다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실력도 늘고 같은 처지 사람들과 친해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탁구를 칩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탁구뿐만 아니라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가끔 당일치기 여행도 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탁구 동호회 친구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다더군요. 퇴원 후 집에서 혼자 있기 힘들 때도 친구들이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부럽더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관계는 예금 통장 같은 겁니다. 젊을 때 꾸준히 쌓아놔야 나이 들어서 쓸 수 있어요. 60대의 관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70대, 80대에는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친구 사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60대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70대 이후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60대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의 자녀들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너희들이 뭘 알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세대 차이를 인정했더라면 지금 관계가 훨씬 좋아져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아파트 한 분은 70대 후반인데도 손주들과 영화 보러 가고 카페도 갑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으세요. 그 정성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외로움을 채우는 게 사람이라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는 건 결국 나의 쓸모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쁘신가요? 저는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력에 표시할 일정이 있으신가요? 제 달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어쩌다 병원 가는 날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달랐습니다. 회의, 출장, 점심 약속, 마감일로 달력이 빼곡했습니다. 바쁘다고 투덜거렸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습니다. 아무 약속도 아무 일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제가 해야 할 일도 제가 있어야 할 곳도 없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누군가는 참 편안한 노후 아니냐고 묻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으면 의욕도 없어집니다. 의욕이 없으면 몸도 안 움직이게 되고 몸을 안 움직이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면 75세인 제 동생은 저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동생은 2년째 매일 아침 동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나갑니다. 등교 안전 지킴이입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뭘 하냐고요. 그런데 동생은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 1학년 아이가
자기 없으면 무섭다며 매일 나오라고 조른답니다. 82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말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할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들이야 슬퍼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기여하는 것도 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대신 나의 쓸모를 찾는데 미친 듯이 시간을 쏟을 겁니다. 봉사활동이든 멘토링이든 취미 동호회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게 삶의 의미이고 아침에 눈뜨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60대라면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부디 여러분의 쓸모를 증명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82세인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60대에 저는 나중이라는 시간이 무한히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항상 은퇴하면 시간 나면 내 몸 좀 추스르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왔을 때 이미 늦었더군요. 무릎은 아파서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생일날에 작은 선물 한 번 사준 적 없었고 결혼 기념일에는 그 흔한 외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TV 보고 혼자 시간 보내고 아내랑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지냈어요.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공기처럼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아내가 74세가 되던 해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심부전증이었습니다. 숨이 좀 가쁘다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가볼 새도 제 손을 잡을 시간도 없이 아내는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속 아내를 보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 가슴에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를 왜 못 해줬을까? 생일에 왜 꽃 한 송이 못 사줬을까? 왜 그토록 가고 싶다던 여행을 미루고 또 미뤘을까? 제가 아무리 통곡하고 빌어도 아내는 이제 제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지금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처럼 후회라는 감옥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표현하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82세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지금 당장 말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떠나세요. 아껴둔 예쁜 옷이 있다면 오늘 입으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드세요.
나중에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텅 빈 방 안에서 벽을 보며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인생에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잘 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저는 밤잠을 자주 설칩니다. 후회와 걱정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남은 날들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의 꼬리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더군요. 스트레스, 불안, 후회, 이런 감정들이 쌓이니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먼저 무너지더군요. 저는 60대 때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에 대한 불만,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비교와 열등감 속에 스스로 마음의 독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제 강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긴 가장 큰 고통은 제 친누님과의 관계입니다. 60대 시절 유산 문제로 누님과 크게 다투고는 자존심 때문에 10수년을 남처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늘 화해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거다라는 못난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서야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수소문 끝에 누님을 찾아갔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누님은 이미 치매 말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기억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님, 내가 미안해서 그 한마디가 뭐가 그리 힘들어서 이 한마디를 누님의 정신이 온전할 때 전하지 못한 것이 제 노년을 두고두고 괴롭힐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극한 유산 따위는 다 내어주고서라도 누님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하는 것임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즘 심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지옥 같던 제 마음을 평화로 바꾸는 2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비움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불교 철학을 접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니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해하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제가 누리는 공기 한 모금, 햇살 한 줌이 눈물겹게 소중해졌습니다. 2번째는 매일 저녁 감사의 글을 쓰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루 3가지씩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것이 제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무릎 통증이 덜해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연히 툰라디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뜻밖의 선물 같은 선율에 감사합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내려 갈 수 있는 시력이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82세가 되어보니 인생 최후의 승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원망을 놓아버리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재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 선생님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며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후회하며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나요? 사실 정 선생님의 편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 그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 미움을 비워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누님마저 치매로 기억을 잃은 뒤에야 요양원을 찾았던 정 선생님의 허망한 뒷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 선생님이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오늘이 있습니다. 82세 노신사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이 조언들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만은 나처럼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만은 나처럼 후회의 감옥에 갇혀 남은 생을 보내지 말라고 전하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당부입니다. 정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바꾸는 기적 같은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다음 경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아까워도 무조건 버려야 할 물건 7가지. 집은 2배 넓어지고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집이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 분명 젊었을 때는 이 공간이 충분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집은 더 답답하고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집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 전문가들이 수백 가정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60대 이상 가정의 집 공간 중 무려 40%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보면서도 쓰지 않는 물건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믿으며 쌓아둔 것들이 우리 삶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 정리 노하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상담 전문가들과 정리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알려드릴 7가지 물건만 정리해도 집이 2배는 넓어지고 마음은 3배는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아직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도 않는 오래된 옷과 신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입을 옷이 없네. 하지만 그 옷장이 텅 비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입은 옷은 몇 벌이나 되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옷장 중 60% 이상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에 따르면 입지 않는 옷이 많을수록 아침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즉 10벌 중 4벌만 입고 6벌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지 않는 옷이, 왜냐하면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이것도 못 입고 저것도 안 어울리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쌓이는 거죠. 사실 65세 이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출근할 일도 줄어들고 격식을 갖출 일도 줄어들고 편안함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과거의 옷들을 붙들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류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95%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다가 결국 버려지거나 최악의 경우 자식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정리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옷장을 전부 열고 옷 하나하나를 꺼내 들면서 물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이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정리 대상입니다. 특히 이런 옷들은 즉시 정리하세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입으면 불편한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한 공간에는 이런 옷들을 채우세요.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 가볍고 세탁하기 쉬운 일상복, 색깔 밝은 외출복. 65세 이후에는 기능성과 편안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불편한 신발,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은 모두 내보내세요. 불편한 신발 때문에 허리와 무릎만 상할 뿐입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입니다. 옷장에 진짜 좋아하는 옷만 걸려 있으니 매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옷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삶, 그게 진짜 멋진 노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 지난 약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성을 캘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생제나 심장약 같은 처방약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 구조가 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의 약 70%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었고 그중 30%는 3년 이상 지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과 아까움, 그리고 귀찮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이유로 약을 그냥 두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화장실, 부엌, 침실, 거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약을 꺼내보면 그 양에 놀라실 겁니다. 다음은 유통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로 조금만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개봉한 지 6개월이 넘은 안약이나 연고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이지 않은 처방약도 정리 대상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받아서 먹다 남은 약들은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만성질환약, 기본 영양제 두세 가지, 그리고 간단한 상비약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랍이나 상자 안이 좋습니다. 약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약을 깜빡하고 안 먹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의사에게 정확한 약 정보를 말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약물 간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 관리의 핵심은 단순할수록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재활용해야지 하며 모아둔 그것들, 사실은 재활용도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하는 짐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집 어딘가에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또 다른 비닐봉지가 있을 겁니다. 비닐봉지, 쇼핑백을 언젠가 쓸 거야 하며 계속 모아두고 계시지요.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정에 쌓여있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수가 무려 80개에서 1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재사용되는 건 그중 1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끝없는 수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 가방도 필요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 당장이 세상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질 것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부엌 서랍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비닐봉지들, 현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쇼핑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닐봉지를 정리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닐봉지 몇 개 버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모든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모았었나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크기별로
분류하세요.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눈 후 각 크기별로 딱 35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함에 버리면 됩니다. 종이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하고 깨끗한 것 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세요. 손잡이가 끊어진 것, 구겨진 것, 얼룩진 것은 어차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장바구니 사용 습관을 가져보세요.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더 이상 비닐봉지가 집에 쌓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집도 깔끔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남겨둔 비닐봉지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접어서 작은 바구니나 상자 하나에 정리해서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느끼실 겁니다.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아낀다는 건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물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쓰지도 않는 그릇과 냄비입니다. 그릇은 많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그릇, 특히 코팅이 벗겨진 냄비나 금이 간 사기 그릇은 중금속이나 세균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한지 안전한지는 요리 실력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부엌을 떠올려 보세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놔둔 크고 작은 반찬통들, 뚜껑 없는 용기, 누렇게 변색된 것들, 김치색이 베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엌을 점령하고 있지 않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담았던 용기,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린 용기는 더 위험합니다.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반찬통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제를 써서 박박 문질러도 그 색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얼룩이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변질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스크래치가 가득한 용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심지어 끓는 물에 소독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칼로 긁힌 자국, 숟가락으로 퍼내면서 생긴 홈들, 이런 곳이 세균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냄비와 프라이팬은 어떨까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여전히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조금 벗겨졌지만 아직 쓸만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벗겨진 코팅 조각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요리하신 음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주방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모든 그릇과 용기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뚜껑이 없는 것은 즉시 버리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더 엄격하게 보셔야 합니다.
색이 변한 것, 냄새가 배인 것, 스크래치가 많은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햇빛에 비춰봤을 때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해 보이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냄비와 프라이팬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것, 손잡이가 흔들리는 것, 바닥이 변형된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즉시 교체하세요. 그릇은 1인당 기본 세트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정도요. 여기에 손님용으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브랜드, 같은 시리즈로 통일해 보세요. 쌓아두기도 편하고 뚜껑 찾기도 쉬워집니다. 재질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추천합니다.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강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자주 쓰는 것 눈높이에, 가끔 쓰는 것은 아래쪽에 두세요. 몸체 안에 뚜껑을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짝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요리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필요한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설거지도 간단해지고 무엇보다 부엌이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물건은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어딘가에서 화재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5번째는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 휴대폰, 고장난 디지털 카메라, 충전 안 되는 라디오, 각종 작동되지 않는 크고 작은 전자제품이 곳곳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안에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쓸만한데 하며 계속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전자제품 수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3년 이상 방치된 전자기기는 대부분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방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화재 원인 중 상당수가 배터리가 들어있는 노후 전자제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5년 이상 방치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는 부풀거나 심한 경우 발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오래된 전자제품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오래된 전자제품을 한 곳에 모으세요. 서랍, 책상, 장식장, 서재 선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게 아직 있었네 싶은 것들이 꼭 나올 겁니다. 아직 켜지는 기기가 있다면 먼저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기로 옮기세요. 만약 전혀 켜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복구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새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삭제입니다. 작동하는 휴대폰은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도와줍니다.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 오염은 물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주민센터나 통신사 매장에서도 무료로 회수해 줍니다. 특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격리하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세요. 엉킨 전선과 충전기들도 함께 정리하세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케이블, 맞는 기기가 없는 충전기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 충전기는 지금 쓸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전선만 남기고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묶고 라벨을 붙여서 용도를 적어 두세요. 투명한 집게 종류별로 나누어 놓으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해요. 고장난 전자제품을 정리하고 나면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간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집니다. 서랍 속 복잡한 전선들이 정리되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바로 보이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드는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6번째 물건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감정만 남은 추억 물건들입니다. 이건 정말 못 버리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추억 물건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못 산다는 겁니다. 물건에 의존해서 기억하려고 하면은 정작 내 머릿속에 있는 진짜 소중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그린 그림,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 군대 시절 받은 편지, 결혼식 하객들이 적어준 방명록, 이런 것들이 상자에 담겨 장롱 위, 창고, 다락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쓰던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시계, 안경, 옷가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 사람까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마음 때문이죠.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추억 물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주는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을 주는 집착입니다. 기쁨을 주는 추억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중히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주는 집착은 다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허무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한 노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소중한 추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추억 물건을 한 곳에 모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슬픔을 주는가,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세요. 가장 빛나는 순간 몇 개만 남기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버리기엔 아쉽지만 보관하긴 부담스러운 물건들도 있죠. 그럴 땐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 두면 공간은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인의 물건을 간직하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여러분을 슬픔 속에 가두고 있다면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때입니다. 고인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슬픔 속에서 물건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게 고인을 더 잘 기리는 방법입니다. 추억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물건에 매달리지 않아도 추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눈을 떼고 현재를 보게 됩니다. 진짜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순간을 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이란 무게를 내려놓을 때 그 기억들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물건은 의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껴두려고 나중을 위해라며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7번째는 아껴두고 뜯지 않은 새 물건들입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정확히는 버려야 한다기보다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포장도 안 뜯은 수건, 한 번도 안 쓴 이불, 새 것으로 남겨둔 그릇들,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계시죠? 행복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언젠가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지금을 위해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그 언젠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손님 오면 쓰려고요. 특별한 날에 쓰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특별한 날이 도대체 언제 오나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왜 좋은 걸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계신가요? 한 노인 복지 상담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장롱에서 포장도 안 뜯은 고급 수건 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전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아껴두다가 결국 한 번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 수건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최신 디자인이었던 그 그릇 세트. 지금 보면 이미 유행이 지났습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수건과 그릇은 흡수력도 좋고 촉감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아껴두었던 새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포장을 뜯어보세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새 제품이라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탁하세요.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써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
새의 이불 속에서 느끼는 포근한 말이에요. 이런 작은 행복을 왜 미뤄두고 계셨나요? 만약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수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연락하면 기꺼이 받아줍니다. 아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되고 지금을 누려야 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에도 이런 게 가득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은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라는 막막함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리할 때는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뭐지? 누가 쓰지? 언제 쓸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마다 과거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집이 정리될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